안녕하세요. 여기까지 보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기업들이 원자력을 확보했고 전기는 곧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앞에서 본 3마일 아일랜드 사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원자로를 되살리는 절차는 2026년 내내 진행됐습니다. 2026년 6월에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환경평가 초안을 냈습니다. 재가동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최종 평가는 9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해결료는 2026년 말까지 받는 일정입니다. 운영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2027년 5월로 예상됩니다. 허가가 나오면 2027년 하반기에 원자로를 다시 돌립니다. 인력은 2025년 9월에 이미 80%가 채워졌고 500명 정도가 현장에 있습니다. 증기 발생기와 발전기, 비상 발전기, 지하 배관 점검도 끝났습니다. 즉 준비는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이 사례는 계약부터 전기까지 약 3년이 걸리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빠른 사례입니다. 이미 지어져 있던 원자로를 되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되살리기가 왜 새로 짓기보다 훨씬 빠른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과 원자로 용기, 냉각 개통, 송전 연결이 이미 있습니다. 부지에 대한 인허가도 과거에 받아두었습니다. 지역 주민도 그 시설의 존재에 익숙합니다. 새로 지으려면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부지를 찾고 주민을 설득하고 설계 승인을 받고 건설하고 시험 운전을 합니다. 그래도 되살리기에도 난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규제입니다. 한번 폐쇄 절차에 들어간 원자로를 다시 가동하는 것은 전례가 드문 일입니다. 규제기관도 새로운 판단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해결료입니다. 원자로 연료는 아무 데서나 살 수 없습니다. 농축과 가공 공급망이 제한돼 있고 최근 수요가 늘어 대기가 생겼습니다. 셋째는 인력입니다. 발전소가 문을 닫으면 운전 인력이 흩어집니다. 원자로를 운전할 자격을 갖춘 사람을 다시 모으고 훈련해야 합니다. 앞에서 본 사례가 인력 충원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새로 짓는 경우는 어떨까요? 앞에서 본 소형 모듈 원자로 계약의 가동 시점은 2030년 이후입니다. 지금부터 4년 이상입니다. 소형 원자로는 아직 상업 운전 실적이 많지 않은 기술입니다. 설계 승인, 첫 호기 건설,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일정이 더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핵융합 계약도 있습니다. 한 기업은 핵융합 발전 회사와 2028년 전력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산업 최초의 핵융합 전력 구매 계약입니다. 다만 이 일정에 대해서는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아직 어떤 민간 핵융합 회사도 순에너지 이득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에 체결된 무탄소 발전 계약의 전기는 대부분 2027년에서 2030년 사이에 도착합니다. 일부는 그 이후입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는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칩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사이에 3년에서 5년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을 무엇으로 메울까요? 이 질문의 답이 지금 벌어지는 일 가운데 가장 조용하고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공백을 메운 것은 천연가스입니다. 숫자를 보면 규모가 분명해집니다. 가스 터빈을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의 수주 잔고를 보겠습니다. 2025년 말에 83기가와트였습니다. 2026년 1분기에 100기가와트가 됐습니다. 한 분기에 17기가와트가 늘었습니다. 같은 분기에 이 회사는 21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가스 발전 계약에 서명했고 데이터 센터 전기와 관련 수주로 24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연말 목표를 110기가와트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이 잔고의 20%가 데이터 센터 관련입니다. 미국 전체를 보면 더 뚜렷합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건설 중인 가스 발전 설비가 29기가와트를 넘었습니다. 1년 사이에 2배 이상이 됐습니다. 건설 전 단계에 있는 물량은 159기가와트를 넘었습니다. 1년 사이에 4배 이상입니다. 원자력 계약이 뉴스의 헤드라인을 차지하는 동안 실제로 지어지고 있는 것은 가스 발전소입니다. 왜 가스일까요? 빠릅니다. 가스 터빈 발전소는 원자력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지을 수 있습니다. 부지 요건도 덜 까다롭습니다. 출력을 올리고 내리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옆에 직접 놓을 수 있습니다. 전력망에 연결하지 않고 시설이 쓸 전기를 그 자리에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업계에서는 이것을 계량기 뒤쪽이라고 부릅니다. 전기를 사서 쓰는 것이 아니라 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자기가 만든 전기를 쓰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면 앞에서 본 접속 대기열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규제 절차도 가벼워집니다. 전력망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다른 소비자의 요금을 올린다는 비판도 피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스가 선택된 데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셰일 가스 개발 이후 미국의 천연가스 값은 다른 나라보다 낮습니다. 발전소 건설비도 원자력의 몇 분의 1입니다. 연료비는 들지만 지금 당장 전기가 필요한 기업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계산이 이렇게 되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성격이 있습니다. 발전소는 한번 지으면 30년, 40년 돌아갑니다. 투자한 돈을 회수하려면 그만큼 돌려야 합니다. 지금 급해서 지은 가스 발전소가 2030년대와 2040년대의 기반 설비가 됩니다. 과도기의 선택이 장기 구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스에도 병목이 생겼습니다. 터빈 자체가 부족합니다. 주요 제조사의 생산 능력은 연간 10기가와트 수준입니다. 지금 쌓인 잔고를 소화하려면 여러 해가 걸립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제 접속 대기열보다 터빈 제조 대기열이 더 긴 병목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력망에 줄을 서지 않으려고 자기 발전소를 지으려 했는데 그 발전기를 만드는 공장 앞에 또 줄이 생긴 것입니다. 앞 영상에서 본 구조와 똑같습니다. 수요는 분기 단위로 뛰고 설비는 연 단위로 늘어납니다. 메모리에서 웨이퍼가 병목이었다면 전기에서는 터빈과 변압기가 병목입니다. 가스로 공백을 메운 결과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술 기업들은 대부분 탄소 감축 목표를 공개했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약속이 흔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가스 발전으로 돌리면 이 약속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규모를 보겠습니다. 코넬 대학교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 계획된 가스 발전 확대는 2030년까지 최대 4,4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추가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약 1,000만 대가 1년 동안 내뿜는 양에 해당합니다. 기업들이 내놓는 설명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지금은 과도기이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들어오면 가스를 줄일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탄소 배출권을 사서 상쇄한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이 설명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발전소는 한 번 지으면 수십 년 돌아갑니다. 지금 짓는 가스 발전소가 2030년에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과도기라고 부르는 설비가 다음 세대의 기반 설비가 됩니다. 여기에 지역 주민의 반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 미국에서 지역사회 반대로 취소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25건이 넘습니다. 2025년 이 분기만 놓고 보면 차단되거나 지연된 프로젝트 규모가 98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반대의 이유는 전기 요금만이 아닙니다. 가스 발전소가 들어오면 대기 오염 문제가 생깁니다. 냉각을 위해 물을 많이 쓰는 시설도 있습니다. 소음과 경관 문제도 있습니다. 물 문제는 특히 지역에서 민감합니다. 서버는 열을 냅니다. 그 열을 식히는 방법 가운데 물을 증발시키는 방식이 효율이 좋습니다. 전기를 덜 쓰는 대신 물을 씁니다. 가뭄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 교환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와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물을 순환시켜 거의 쓰지 않는 냉각 방식도 늘고 있지만 그 방식은 전기를 더 씁니다. 전기를 아끼면 물을 쓰고 물을 아끼면 전기를 씁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들어오지만 상시 근무 인원은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수준입니다. 건설 기간에는 인력이 많이 들어오지만 완공되면 대부분 떠납니다. 공장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면적의 제조 공장이라면 수천 명이 일합니다. 물론 지역에 얻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세수입니다. 대규모 설비는 재산세와 지방세의 큰 원천이 됩니다. 작은 지방 정부에게는 예산 구조를 바꿀 만한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세수가 절실한 지역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미 여유가 있는 지역은 부담을 먼저 계산합니다. 여기서 이 문제의 구조가 드러납니다. 부담은 지역에 떨어지고 편익은 넓게 퍼집니다. 전기요금 인상과 대기오염과 물 사용은 그 지역 주민이 겪습니다. 반면 그 데이터 센터가 돌리는 서비스는 전 세계 사람이 씁니다. 이익은 기업과 주주에게 갑니다. 부담을 지는 사람과 편익을 얻는 사람이 다르면 갈등은 필연입니다. 이 반대가 새로운 변수가 됐습니다. 전기와 부품을 확보해도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면 지을 수 없습니다. AI 확장의 속도를 정하는 요인이 기술에서 사회적 합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전기가 부족한 곳에서 전기를 기다리는 대신 전기가 남는 곳으로 시설을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6년의 데이터 센터 입지 전략은 이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전자를 옮기는 것보다 데이터를 옮기는 것이 쉽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풀어보겠습니다. 전기를 먼 곳으로 보내려면 송전선이 필요합니다. 송전선은 앞에서 본 것처럼 7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반면 데이터를 옮기는 광 케이블은 훨씬 빠르고 싸게 깔 수 있습니다. 이미 깔려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기가 있는 곳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데이터를 그리로 보내는 편이 낫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쓰지 못하고 남는 전기가 있습니다. 발전 설비는 있지만 송전망이 부족해서 도시로 보낼 수 없는 전기입니다. 수력 발전이 풍부한 지역, 바람이 좋은 지역, 값싼 가스가 나오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이런 전기를 갇힌 전기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는 활용하기 어려운 자원이었습니다. AI가 그 자원의 용도를 만들었습니다. 전기가 갇혀있는 곳에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그 전기를 계산으로 바꿔 내보낼 수 있습니다. 전기를 송전선으로 실어보내는 대신 계산 결과를 광 케이블로 실어보내는 것입니다. 이 전략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연 시간에 민감하지 않은 작업이어야 합니다. 모델을 학습시키는 작업은 몇 주씩 걸리므로 시설이 지구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반면 사용자의 질문에 즉시 답하는 작업은 사용자와 가까워야 합니다. 그래서 학습은 먼 곳으로, 응답은 도시 근처로 나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분리는 데이터 센터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는 사람이 많은 곳 근처에 있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응답 속도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두 종류의 시설이 생깁니다. 도시 근처의 응답용 시설은 상대적으로 작고 사용자와 가까워야 합니다. 학습용 시설은 아주 크고 어디에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학습용 시설은 전기가 싸고 남는 곳을 찾아 이동합니다. 여기에는 국경도 큰 장벽이 아닙니다. 전기가 싼 나라, 규제가 유리한 나라, 기후가 시원한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북유럽처럼 추운 지역은 냉각 비용이 적게 들어 유리합니다. 수력 발전이 풍부한 지역도 선호됩니다. 다만 이 전략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를 국외로 보내는 것에 제약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의료와 금융, 공공부문의 데이터는 국내에 두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국가 안보와 산업 주권 문제가 있습니다. AI 계산 능력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것을 위험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습니다. 셋째, 전기가 남는 지역도 결국 한계에 도달합니다. 몇 개의 대형 시설이 들어오면 그 지역의 여유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의 문제가 반복됩니다. 즉, 전기가 남는 곳으로 옮기는 전략은 시간을 벌어줄 뿐 문제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이 흐름의 결과로 기술 기업의 성격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전기를 사는 고객이 아니라 발전 사업을 직접 하는 회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발전소를 사고 원자로 개발에 투자하고 터빈을 주문하고 송전 설비를 짓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가 에너지 회사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두 갈래로 갈리고 있습니다. 전력 접속과 설비를 이미 확보한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확보하지 못한 프로젝트는 대기열에서 멈춰 있습니다. 같은 자본과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전기를 확보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AI 경쟁의 승부처가 전기로 옮겨왔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한국을 보겠습니다. 한국은 이 문제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해야 하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세계 메모리 공장을 돌려야 하는 나라입니다. 두 가지 모두 전기를 많이 씁니다. 국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2028년까지 연평균 11%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년 11%면 몇 년 만에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문제는 그 수요가 어디에 몰리는지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수도권을 원합니다. 기업 본사가 수도권에 있고 인력이 수도권에 있고 회선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전력망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수도권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 승인율이 1.9%입니다. 신청 100건 가운데 2건이 안 됩니다. 98건은 전기를 받지 못합니다. 이 숫자가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수도권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새로 짓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땅이 있어도 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흥미로운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미 전력과 인허가를 확보한 데이터 센터의 자산 가치가 크게 올랐습니다. 건물의 가치가 아니라 그 건물에 딸린 전기의 가치입니다. 전력 승인이 일종의 면허처럼 거래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접속 대기열이 병목이었다면 한국에서는 승인 자체가 병목입니다. 그러면 지방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전기가 남는 곳으로 옮기는 전략은 한국에서도 논의됩니다. 실제로 지방에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려는 지방 정부의 노력이 여러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입니다. 첫째, 인력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기술 인력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지방으로 가면 사람을 구하기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둘째, 고객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고객인 기업들의 본사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장비를 직접 점검하러 가야 하는 경우 거리가 부담이 됩니다. 셋째, 회선입니다. 굵은 통신 회선이 지나가는 경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넷째, 그동안 요금 차이가 없었습니다. 전기 요금이 전국 어디나 거의 같으면 지방으로 갈 경제적 이유가 약합니다. 부담은 확실하고 이익은 불확실하면 기업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수요는 수도권에 쌓이고 수도권에서는 전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한국의 데이터 센터 시장에는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공사 중인 시설은 대부분 이미 임차 협상 단계에 있습니다. 지어지기 전에 이미 주인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력을 확보한 자산에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전기가 부동산의 가치를 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병목은 지역 불균형과 직접 연결됩니다. 전기를 만드는 곳과 쓰는 곳이 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형 발전 설비는 동해안과 서남권 해안에 있습니다. 원자력과 석탄 발전소가 그쪽에 있고 최근 늘어난 태양광도 남부에 많습니다. 전기를 쓰는 곳은 수도권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남에서 북으로, 동에서 서로 실어와야 합니다. 이 송전선을 놓는 일이 수십 년째 갈등의 대상입니다. 송전탑이 지나가는 지역에 반대가 있고 그 갈등이 사업을 여러 해 지연시킵니다. 즉, 한국의 전력 문제는 발전 설비의 부족이 아니라 전달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상황과 구조가 같습니다. 전기는 있는데 필요한 곳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한국만의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토가 좁습니다. 미국처럼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넓은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선택지가 적습니다. 전기가 남는 곳으로 시설을 옮긴다는 전략도 옮길 만한 빈 땅이 많지 않으면 제약을 받습니다. 전력망이 하나로 연결된 섬 같은 구조라는 점도 다릅니다. 유럽은 이웃나라와 전력망이 연결돼 있어 부족할 때 사오고 남을 때 팝니다. 한국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전력망이 다른 나라와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전기를 국내에서 전부 맞춰야 합니다. 예비력을 더 여유 있게 잡아야 하고 한 발전소에 고장이 주는 영향도 큽니다. 그래서 한국은 대규모 신규 수요를 받아들이는데 미국보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동시에 그 수요를 거절하기도 어렵습니다.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가 국가 산업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전력 문제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용인입니다. 이곳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 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1편에서 본 회사들입니다. 메모리 값이 폭등해 사상 최대 이익을 낸 그 두 회사가 이번에는 전기를 요구하는 쪽으로 등장합니다. 필요한 전력 규모를 보겠습니다. 두 회사가 이 단지에서 최종적으로 필요로 할 전력은 15에서 16기가와트로 추산됩니다. 이 숫자를 비교할 기준이 필요합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최대 전력 수요는 약 97기가와트였습니다. 전국이 가장 많이 쓰는 순간의 총량입니다. 15에서 16기가와트는 그 총량의 16.5%입니다. 산업단지 하나가 나라 전체 최대 수요의 6분의 1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오해하기 쉬우므로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전력이 전부 필요해지는 시점은 2053년 이후로 예상됩니다. 지금 당장 16기가와트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공장이 들어서면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규모의 의미는 남습니다. 한 나라가 30년에 걸쳐 발전 설비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용량을 한 지역에 추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계획입니다. 규모를 다른 방식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한 기의 출력은 대략 1기가와트 안팎입니다. 15에서 16기가와트라면 원전 15기에서 16기가 만드는 전기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가 20기 남짓입니다. 산업단지 하나가 지금 있는 원전 대부분에 해당하는 전기를 요구하는 셈입니다. 이 비교는 과장이 아니라 산수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수요는 30년에 걸쳐 나타납니다. 그동안 발전 설비도 늘어납니다. 다만 그 30년 동안 한국은 다른 수요도 감당해야 합니다. 전기차가 늘고 냉방이 늘고 다른 산업도 전기화됩니다. 데이터 센터도 따로 늘어납니다. 즉 용인 하나만 채우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전기는 어디서 올까요? 용인은 수도권입니다. 앞장에서 본 것처럼 수도권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는 호남과 동해안에서 오는 전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송전 경로가 이미 빡빡하다는 것입니다. 개통 병목을 겪는 지역에 대규모 수요를 배치하는 구상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대신 전기가 있는 곳에 공장을 두는 방식입니다. 앞에서 본 미국의 전략과 같은 발상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29일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력과 용수 같은 기반 시설 구축에 속도를 붙이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가 차원의 전력 계획도 다시 짜이고 있습니다.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수요 전망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의 추가 수요가 4기가와트, 데이터 센터가 4기가와트로 제시됐습니다. 합하면 8기가와트입니다. 이 8기가와트를 어디에 어떤 발전원으로 지을 것인지가 지금 논의의 중심입니다. 원자력을 늘릴 것인지, 재생에너지를 늘릴 것인지, 가스를 쓸 것인지에 따라 요금도 달라지고 탄소 배출도 달라집니다. 여기서 1편과의 연결을 다시 짚고 싶습니다. 앞편에서 우리는 두 회사가 웨이퍼를 무엇에 쓸지 선택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HBM을 만들지, 보통 D램을 만들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세계의 메모리 값이 올랐습니다. 이번 편에서 같은 두 회사가 이번에는 전기를 요구하는 쪽으로 나타납니다. 메모리를 더 만들려면 공장을 더 지어야 합니다. 공장을 더 지으면 전기가 더 필요합니다. 그 전기를 대려면 발전소와 송전선을 지어야 하고 그 비용은 요금으로 회수됩니다. 즉 1편의 해법이 2편의 문제를 키웁니다. 메모리 부족을 풀려면 증설해야 하는데 증설하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전기를 대려면 요금이 오릅니다.
두 청구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딜레마가 분명해집니다.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전기를 대주지 않으면 산업이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전기를 대주려면 발전소와 송전선을 지어야 하고 그 비용은 요금으로 회수됩니다. 산업을 살리는 선택과 가계 요금을 지키는 선택이 같은 방향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하나의 제도적 답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역에 따라 전기 요금을 다르게 매기는 방식입니다. 근거가 되는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입니다. 이 법이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됐습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발전소가 가까운 지역은 전기를 싸게 쓰고 멀어질수록 비싸게 씁니다. 지금까지 전기 요금은 전국이 거의 같았습니다. 발전소가 옆에 있는 지역과 송전선으로 수백 킬로미터를 끌어와야 하는 지역이 같은 값을 냈습니다. 이것은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오랫동안 유지된 원칙이었습니다. 동시에 왜곡도 만들었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시설이 수도권에 몰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지방으로 갈 요금 유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등 요금제는 그 유인을 만드는 제도입니다. 도입은 단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발전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도매 요금을 지역별로 나누어 정확한 지역 원가를 산출했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소매 요금 차등을 2026년부터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이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데이터 센터가 전기가 남는 지방으로 이동할 요인이 생깁니다. 앞에서 본 미국의 갇힌 전기 전략을 제도로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수도권 주민에게는 요금 인상입니다. 지방에서는 발전소를 더 받아들여야 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그리고 산업용 요금을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기업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차등 요금제 외에 논의되는 방법도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수요 조절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전력망이 가장 빡빡한 시간에 부하를 줄이는 조건으로 접속을 먼저 받는 방식입니다. AI 학습 작업은 몇 시간 늦춰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력망이 여유로운 시간에 계산을 뭐라 하면 새 발전소를 짓지 않고도 수용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납니다. 이 방식은 이미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데이터 센터가 자체 발전과 저장 설비를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비상시에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전력망을 돕는 자원이 되도록 만드는 구상입니다. 세 번째는 입지 유도입니다. 전기가 남는 지역에 지으면 세금이나 인허가에서 혜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한국의 차등 요금제도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 방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막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전기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쓸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전기는 이런 조정이 가능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술의 문제라기보다 제도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제 두 편의 이야기를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1편에서 본 것은 메모리였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메모리를 가져가면서 그 메모리를 쓰는 모든 사람의 값이 올랐습니다. 이번 편에서 본 것은 전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망 용량을 가져가면서 같은 전력망을 쓰는 모든 사람의 요금이 올랐습니다. 두 이야기의 구조는 정확히 같습니다. 첫째, 총량이 아니라 한계에서 값이 정해집니다. 메모리에서는 마지막 웨이퍼 한 장을 무엇에 쓸 것인가가 값을 정했습니다. 전기에서는 마지막 1메가와트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가 값을 정했습니다. 둘째,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은 합리적으로 더 남는 쪽을 선택했고 데이터 센터는 필요한 자원을 값을 주고 확보했습니다. 셋째, 비용은 그 선택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갔습니다. 노트북을 사려던 사람과 매달 전기 요금을 내는 가정입니다. 넷째, 공급이 도착하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메모리 공장도 발전소와 송전선도 연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한동안 계속됩니다. 그런데 두 이야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메모리에는 배분을 조정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가장 높은 값을 부르는 쪽이 가져가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학생의 노트북과 데이터 센터의 서버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고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는 다릅니다. 전기는 오래전부터 공적 성격이 인정된 자원입니다. 요금을 정하는 규제기관이 있고 배분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량 사용자에게 별도의 요금 체계를 적용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값을 다르게 매길 수 있고 설비 비용을 유발한 쪽에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전기에서는 누가 얼마를 낼 것인지를 사회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의 결론은 1편보다 조금 덜 무력합니다. 메모리 값은 우리가 정할 수 없었습니다. 전기 요금의 배분 방식은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논의가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 전용 요금제로, 한국에서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로 이미 시작됐습니다. 물론 논의가 시작된 것과 잘 결정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결정의 내용에 따라 앞으로 몇십 년의 부담이 어디로 갈지가 정해집니다. AI가 무엇을 해줄 것인지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더 잘하게 됐고 무엇이 가능해졌는지를 셉니다. 그 계산에 두 장의 청구서를 넣어야 합니다. 메모리 값과 전기 요금입니다.
둘 다 AI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도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둘 중 하나는 우리가 배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이 두 편에서 저는 AI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메모리를 가져간 것도 전기를 가져간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이 자원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철도도 그랬고 전기도 그랬고 자동차도 그랬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계산의 문제입니다. 기술의 편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그 편익만 셉니다. 무엇이 가능해졌고 얼마나 편해졌는지를 셉니다. 비용은 세지 않습니다. 세지 않는 이유는 그 비용이 청구서에 이름을 달고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트북 견적서의 메모리 항목에 전기 요금의 몇 % 인상에 조금 늦어진 출시 일정에 섞여서 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내는 사람과 편익을 얻는 사람이 다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알고 있으면 요금 체계를 어떻게 정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어떤 조건을 붙일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 남는 곳에 시설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있으면 그냥 물가가 올랐다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2026년에 AI는 2장의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그 청구서를 누가 얼마나 낼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의 진짜 완성은 여러분의 시청이었습니다. 제 영상을 완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